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흉가에서 친구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멍청한 짓을 했다. 철없던 시절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친구와 함께 흉가에서 하룻밤자기라는 얼토당토하는 목표를 세운 채 가까운 흉가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지역 내 일단 집에서 가까운 곳부터 찾기 시작한 우리는 한 곳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흉가는 부산시 서구 부민동 법원 뒤편에 자리 잡은 흉가였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터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현관문 앞에 출입금지라는 말과 함께 사건이 났을 때 걸어두는 노란색 줄. 그 근처에는 꽤나 유명한 흉가였습니다. 그 집에 관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집주인이 사라진 후 그 집은 폐가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러다 한 부부와 딸이 그 집에 살게 됐는데 며칠 안 돼 끔찍한 살인사건이 나게 됩니다. 일가족이 끔찍히 살해됐지만 다른 증거는 없고 남편이 딸을 목 졸라 죽인 뒤 부인을 난도질한 후 자신도 자살했다는 정황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근처 주민들의 말로는 전혀 싸우는 소리도 없었고 사이가 나빠 보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 그 집은 정말로 폐가가 돼버렸고 마을 주민들도 그 근처로는 다니지 않게 됩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동네는 밤에 그곳을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귀신을 보고 기절하는 사건으로 인해 떠들썩해집니다. 이상한 소문들은 더욱더 커져만 갔고 마을 주민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한 스님이 그 집을 찾아와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쌍한 영혼들을 극락광생시켜주겠다며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 반 기대 반으로 그날 밤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떠도 스님이 나오질 않자 주민 몇 분이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스님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급히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 결과 심장발작으로 인한 쇼크사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 출입금지말과 함께 금지줄이 쳐져 있게 되었다더군요. 근처 주민들이나 소문들을 짜집어서 간추린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이 당시 신문이나 보도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연도가 불분명하여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친구와 함께 그 집에 잠입하기 위해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집 구조가 평범한 2층 집에 조그만 앞마당이 있고 집 주위로 벽이 쳐져 있는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준비한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모든 준비를 마친 우리는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자 담을 넘어 집으로 잠입하게 됩니다. 앞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쓰레기며 가구며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손전등과 목도에 의지한 채 현관문 앞으로 간 친구 하나. 의외로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어서 오라는 말을 하듯이 음산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쾌쾌한 냄새와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손전등으로 이곳저곳을 비춰봤지만 특별한 것 없이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1층에는 큰 방 하나와 거실, 화장실, 주방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한 공포는 느껴지지 않은 채 긴장감 속에서 탐험은 계속됩니다. 유난히 심한 쇳소리와 함께 열린 큰 방을 손전등으로 비추자 소문으로 듣던 살인사건을 증명이나 하듯이 바닥과 벽에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명히 보이는 핏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등으로 흐르는 한 줄기 식은땀. 친구와 나의 눈이 마주치고 텔레파시라도 통한 듯이 그 방문을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2층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은 딸방으로 보이는 방 하나와 창고용으로 보이는 방이 있었습니다. 창고방은 특별한 것이 그냥 먼지 가득한 상자들 뿐이었는데 특별히 뒤져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문을 응시하고 있던 여자 인형. 처음 손전등으로 그 인형을 비췄을 때의 공포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냈습니다. 어찌나 희한하던지 주인은 상당히 어지럽혀져 있는데 그 인형만은 똑바로 벽에 기댄 채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괜히 무서운지 나보고 쫄았나며 웃었고 저도 분위기를 바꾸고자 따라 웃으며 쫄기는 그냥 인형이 이뻐서 그랬지. 몇 마디 대화를 나눈 우리는 다시 1층 거실로 내려와 가져온 돗자리를 펴고 가운데 촛불을 켠 채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내는 불빛은 밝다기보다는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친구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꽤 흘러갔습니다. 들어올 때가 9시쯤이었으니 겨우 잠깐 둘러본 것 같았는데
시간은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불안감 속에 친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가져온 카메라가 생각나서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지요. 그때 당시만 해도 디카라는 게 그리 흔한 게 아니었기에 집에 있던 골동품급 카메라를 가져왔었는데 한 장씩 찍을 때마다 들리는 플래시 소리는 괜히 무서웠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기대와는 달리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다시 1층 거실로 내려온 우리는 주위가 어두운 것을 느꼈습니다. 촛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올 곳은 없는데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어 조심히 걷지 그랬나며 친구 보고 투덜거렸습니다. 다시 촛불을 켜고 앉은 친구 하나. 꽤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 할 말도 없고 대화가 없어지니 괜히 더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냥 이쯤하고 나가자고 했더니 친구도 내심 무서웠던지 그러자고 찬성하더군요. 역시나 기대와 두려움 속에 흉가를 나오는 동안에도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반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역시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귀신이 찍혔다거나 뭐 그런 거 말이죠. 그렇게 첫 번째 흉가 탐험은 어찌 보면 허탈하게 끝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탐험을 그렇게 마친 친구와 저는 다음 장소를 고르던 중 저희 외갓집 뒷산에 버려진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친구와 거기를 다음 장소로 정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뵙고 싶었고 아직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터라 바로 짐을 꾸리고 다음날 외갓집이 있는 청도로 향했습니다. 이번 공동묘지의 위치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 유호일이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해 아직까지 그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청도역에 도착한 뒤 네버스를 타고 외가집에 도착한 우리는 첫날은 늦게 도착한 것도 있고 피곤한 터라 그냥 자기로 했습니다. 둘째 날, 날이 밝을 때 일단 공동묘지 지리를 파악하기 위해 외가집 뒤편 산으로 향했습니다. 외가집이 위치한 곳은 30채 정도의 집이 있고 작은 구멍가게가 있는 아주 작은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는 읍내로 나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죠. 아무튼 산을 5분 정도 올라갔을까. 정말 버려진 듯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30개 정도의 묘지가 있었고 오랫동안 사람이 오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히 자라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낮이라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 대충 둘러본 뒤 외갓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할아버지께 공동묘지에 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70평생을 살고 계신 할아버지셨지만 특별한 사연이나 그런 것들은 모른다고 하셨죠. 조금은 실망했습니다.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오긴 왔으니 탐험은 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리며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밤 10시경에 출발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까지는 100m 정도. 단 한 개의 가로등만이 그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로 앞과 아래를 비추며 낮의 기억을 더듬어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공동묘지의 지형은 이렇습니다. 가운데가 길이고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고 네 군데의 묘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충 그런 게 저 정도지만 실제로는 기른 잡초들로 인해 사라진 지 오래고 묘지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공동묘지 앞에서 낮과는 다르게 스산한 기운이 저희를 엄습해왔고 한여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흉가와는 다르게 뭐부터 해야 할지가 막막했습니다. 무덤을 파볼 수도 없고 말이죠. 일단 무덤가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한 우리는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묘비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가운데쯤 왔을까? 낡은 묘비가 쓰러져 있기에 친구 보고 같이 세워주자고 했습니다. 돌덩이는 돌덩인지 꽤 무거웠죠. 묘비를 바로 세우고는 친구를 묘비 옆에 세워두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운데를 지나 가로 방향의 마지막 길까지 왔을 때쯤 친구와 얘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다가 너무 놀라 다리가 풀렸습니다. 낮에는 분명히 못 본 것 같았는데 묘지가 아무렇게나 파헤쳐져 있고 관이 열려져 있는 채 있는 거였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친구도 꽤 놀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가져온 지게 막대기를 꽉 쥐어보고 주머니의 부적을 확인한 뒤 천천히 관을 향했습니다. 한숨을 크게 쉰 뒤 손전등으로 관안을 비췄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골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비어 있더군요. 가만 생각해보니 왜 낡은 관인데 아무것도 없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체가 기어나갔나?
친구와 저는 일단 파헤쳐진 무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낮에 못 봤던 것인지 꽤 오래전에 파헤쳐진 듯 했고 주위에는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일단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묘지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우리. 묘지를 살피며 갔지만 특별한 것은 역시나 없었습니다. 조금은 실망하며 제일 위쪽의 묘지들로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운데 쪽에 위치한 작은 묘. 손전등을 비추지 않았다면 못 봤을 텐데 국화가 아닌 붉은 장미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듯 검붉게 변한 잎사귀들. 이 버려진 듯한 묘지에 왜 누가 무슨 이유로 장미를. 긴 시간 바람이 많이 불었을 텐데도 그 장미는 마치 묘지에 달라붙은 듯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섭다기보다 어떤 사연이 있는 묘지일까라는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친구와 저는 그 묘지에 절을 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세상에서라도 행복하시라고. 탐험은 탐험이니 사진을 찍는 건 잊지 않았습니다. 파헤쳐진 묘, 비어있는 관, 버려진 묘지의 장미꽃다발. 많은 의문을 가진 채 일단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공동묘지를 반쯤 내려갔을까. 우리가 묘지로 들어섰던 곳에 아주 하얀, 말 그대로 한국 귀신이 자주 입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조금 먼 거리였고 손전등으로 비추다가 갑자기 봤는데 아무런 말도 못하고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나마 먼저 정신을 차리고는 제 뺨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욕지거리를 했죠. 겨우 정신을 차린 우리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인지 뭔지 아무튼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할머니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마을 할머니신 듯. 할머니께서도 야밤에 멀리서 빛이 보이니 놀라신 듯. 저희 보고 욕을 하시면서 야밤의 묘지에는 왜 왔냐고 하셨죠. 전우서정을 말씀드리니 어린 것들이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면서 뭐라고 하셨죠. 그 할머니와 함께 산을 내려온 뒤 그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따라오라고 하셔서 말입니다. 마루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는 할머니는 잠시 후 고구마와 복숭아를 가져오셨습니다. 죽은 손자가 안 죽었으면 우리들 나이 정도였을 거라고. 할머니께 묘지에서 봤던 것들을 말씀드렸더니 묘지에서 가져온 몇 가지 의문 중 하나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장미꽃다발. 그건 할머니가 가져다 놓으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딸의 묘지라시면서 말이죠. 그 사연이 궁금해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 역시 이곳에서 평생을 살고 계셨지요. 애지중지하던 딸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청도에서 졸업하고는 학업을 위해 서울로 갔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딸이 웬 남자를 데려와 결혼할 거라고 했답니다. 행복해 보이는 한 쌍. 할머니는 눈물을 홀로 훔치시며 승낙하셨지요. 얼마 동안은 행복했답니다. 가끔 찾아와 무난 인사도 하는 든든한 사위. 임신해서 행복해하는 딸.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 아들을 낳은 딸. 할머니는 손자가 생겨 입었고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에 더 행복해하셨습니다. 그 행복은 평생을 갈 줄 알았는데 사위가 직장에서 해고된 후로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은 소홀해지고 폭력과 돈 타령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딸은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꽤 오래 말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견뎌냈죠. 사위는 결국 도박과 술, 여자에 미쳐버려 가족을 버리고 집을 팔아버린 뒤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딸은 어쩔 수 없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할머니 댁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할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며 딸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돌아와 한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어하던 딸은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신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도 도우면서 다시 행복해지는 듯 했습니다. 몇 년 뒤에 손자가 이제 걸음마를 떼고 엄마 할 때쯤 불행은 안타깝게도 다시 찾아옵니다. 손자의 교통사고, 손자의 죽음, 딸의 자책감, 딸의 자살. 이 부분에서는 할머니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며 말을 아끼셔서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짐작컨대 딸이 손자를 잠시 못 본 사이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딸은 그 죄책감을 참지 못해 얼마 안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듯 했습니다. 긴 인생을 사신 할머니.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런 고통을 안고 사신 할머니. 그 묘지는 딸의 묘였고 딸이 살아생전에 장미를 좋아해 놓아두신 거라고.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무슨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치는 것밖에.
할머니는 저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조금 그러셨는지 잠시 후 감정을 정리하신 뒤 다시 오셨습니다. 그냥 노인네가 한 말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시면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외가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사위, 정말 하늘이 있고 신이 있다면 지금쯤 저 세상에서 자기 아내와 자식 앞에서 빌고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돌아온 우리는 공동묘지 탐험은 접고 며칠 동안 외가집과 그 할머니 댁 농사일과 과수원일 등 아무튼 일을 도와드리고는 그렇게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버스 타는 곳까지 마중 나오셔서는 또 오라고 고마웠다고 하실 때 웃으면서 버스를 탔지만 왠지 모르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꼭 다시 올 테니까 건강하시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아쉽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후로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다시 그 할머니를 뵙지는 못했습니다. 건강하시면 좋으련만 천국에 가셨다면 딸과 손자와 함께 행복하셨으면 부산으로 돌아와 사진을 현상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미꽃이 놓여있던 할머니 따님이며 그때 봤을 때만 해도 분명히 검게 변해버린 꽤 오래된 장미 같았는데 사진 속의 장미꽃은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우리의 일상은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사건은 우리의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 있었고 때때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곧 현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조용했고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크고 분명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집안을 걷고 있는 것처럼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서늘한 바람이 내 몸을 스쳤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서둘러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 순간 방 한가운데에 붉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장미는 공동묘지에서 본 그 장미와 똑같았습니다. 장미를 본 순간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고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같은 시간이 되면 집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불가사의한 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은 집안의 거울 속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그날 밤 공동묘지를 방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의 한 무속인을 찾아가 우리가 겪은 일을 설명했고 그녀는 곧바로 우리의 집을 방문해 깨끗이 정화하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의식 중 무속인은 우리가 그날 밤 무심코 건드린 공동묘지의 영혼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 집안의 기이한 현상들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꿈속의 나. 저는 올해 21살이 된 남성입니다. 이 일은 3년 정도 전의 일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된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가 꾸셨던 악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꿈자리가 뒤숭숭하셨는지 잠꼬대를 하며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나시곤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시험 기간이었기에 밤을 새고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의 잠꼬대가 너무 무서워서 공부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꿈을 하루 이틀 꾸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러시다 보니 저는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의 말로는 어떤 기이한 생물과 싸우는 꿈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매번 괴물의 형태는 다른데도 비슷한 곳에서 정체 모를 큰 검은색 문으로 아버지를 끌고 가려는 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왕년에 복싱을 하셨던 경력이 있어서 매번 괴물에게 승리를 거두셨다고 하시더군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특이한 꿈을 꾸셨구나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반찬 공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반찬 공장에서 반찬을 사서 장사를 하시는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스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식이 있고 술과 고기를 즐기시는 파괴승 같은 분이랄까요. 철학원도 하셨고 기도하러 산에 한 달 넘게 들어가 계시기도 하는 특이한 분입니다. 어느 날인가 스님이 아버지와 술을 마시겠다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집이 작다 보니 저는 부모님과 한 방을 썼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방에 들어오시더니 대뜸 말하기를 여기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여기서 자면 안 좋은 꿈 꾸지 않나? 라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자존심이 상하셨던 것인지 난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라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끝까지 마음에 걸리셨던지 술을 다 드시고 돌아가시면서 부적을 쓴 후에 그 부적을 물에 녹여서 아버지께 마시라고 건네셨습니다. 아버지는 은근히 악몽이 신경 쓰이셨던 것인지 남김없이 드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악몽을 꾸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대신 제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제 꿈은 조선시대가 배경인 꿈이었습니다. 저는 인육시장의 아기를 유괴해서 팔아넘기는 범죄자였죠. 꿈속에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갓난아기를 훔쳐오는데 갑자기 아이의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인육시장에 팔아치우는 것도 살인임은 틀림없지만 어쨌거나 직접적인 살인은 처음이었던 저는 기분이 나빠져서 아기를 인근 개울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한 나무꾼이 되어 속죄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저는 팔도의 모든 산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어쩐지 눈에 익은 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싹한 기분이 들어 돌아가려는데 눈에 개울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사건이 갑자기 기억나며 알아차렸습니다. 이곳이 그곳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도망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한 곳을 맴도는 것 마냥 그 개울가로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지친 제가 숨을 헐떡거릴 무렵에 눈앞에 갑자기 물에 팅팅 불어있는 아기의 익사체가 나타나고 온몸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개울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나와서 제 손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손을 끌려가서 하반신이 물에 잠길 무렵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반대쪽으로 휙 비트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섬뜩하기까지 했지만 평소 귀신을 믿지 않았던 저는 그냥 다시 잠을 청했죠. 그리고 저는 또 다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용케 개울가에서 벗어난 것인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가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배구같이 하얀 피부에 새끼가 넘치는 이목구비를 가진 마치 유혹하는 것 마냥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무당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라며 저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덥석 음식을 집어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계속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파란 도포를 입은 선비 한 분이 나타나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라며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하고서 계속 먹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모든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귀에선 멍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걱정스런 눈빛으로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무당을 봤는데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눈을 치켜뜬 채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당의 뒤에 검은색의 큰 문이 열렸고 무당은 제 손목을 잡고 그 문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까 개울가에서의 꿈이 생각나서 온 힘을 다해 몸을 뒤틀었고 다행히 그 방법이 통했기에 극적으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니 온몸에서 식은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너무 피곤했던 저는 다시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꿈의 무대가 현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오는 골목길 허공에서 엄청나게 큰 검은 문이 활짝 열리더니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물리적인 힘이라 저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허공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 꼼짝없이 죽는 것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옆에서 자는데 제가 섬뜩한 소리로 웃으며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하길래 놀라서 깨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고 나니
너무나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한 악몽이 저를 덮쳤고 아버지는 그 스님에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우리 집에 오시더니 달마도를 한 장 가볍게 그리시고는 방에 걸어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저도 아버지도 악몽을 꾼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리 집 강아지. 저녁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진 나는 우리 집 강아지 뽀삐를 이끌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운이 없게도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 모두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멀리 있는 편의점에 갔다 오게 되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집에 오던 나와 뽀삐는 가로등 하나 켜진 컴컴한 길을 걷게 되었다. 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고 길이 너무 고요했기에 약간 무서워지기까지 했다. 들리는 것은 나의 발자국 소리와 뽀삐의 헥헥거리는 숨소리뿐이었다. 그때였다. 우리의 건너편에 있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갑자기 호기심이 가게 되어 그쪽을 계속 쳐다보게 되었다. 그러다 발자국의 주인공이 우리와 20m쯤 떨어져 있을 때 갑자기 그 사람 위로 가로등이 켜졌다. 그리고 나는 똑똑히 보게 되었다.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은 피투성이인 옷을 입고 칼을 든 채 이쪽을 향해 웃음 짓는 여자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순간 그 여자의 반대쪽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 뛰기 시작했다. 이건 생존 본능이다. 잡히면 죽는다. 뽀삐가 따라오든 말든. 미안하지만 난 신경 쓰지도 않았다. 왜냐면 그 여자가 낄낄거리며 나를 쫓아오는 그 소리에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다.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지만 그 여자는 생각보다 빨랐다. 이대로 있다가 잡힐 게 분명했다. 나는 커브길을 돌아 좁은 골목길로 도망갔다. 그 여자의 시야에서 내가 사라졌다고 확신한 나는 그 옆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몸을 숨겼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여자가 근처에 온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코를 막고 숨을 멈추었다. 어디 있는 거야? 잡히면 갈라버릴 거야. 그 여자는 자기 혼자 중얼거리며 웃다가 그대로 사라진 듯 했다. 30분쯤 지났을까. 그 여자가 사라졌다고 느낀 나는 드디어 이성이 돌아왔다.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역겹게 올라와서 구역질을 해댔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찾으려 했으나 도망치다 떨어뜨린 봉지에 넣어둔 게 떠올라서 혼자 욕을 해댔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생각보다 작아서 나는 그 사이에 꽉 끼어 있다. 한마디로 빼꼼히 뚜껑을 열어서 밖을 관찰할 수가 없었다. 앞을 보기 위해서는 쓰레기통에서 완전히 나와야 했다. 그 뒤로 나는 1시간은 더 그 안에 있었던 것 같다. 슬리퍼와 발바닥 사이로 음식물 쓰레기는 잔뜩 끼었고 옷이랑 몸도 엉망이 되어서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아직 그 미친 여자가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선뜻 나가기가 꺼려졌다. 뽀삐는 어떻게 됐을까? 무사히 도망쳤을까? 뽀삐는 빠르니까 분명히 도망갔을 거야. 잘못될 리가 없다. 이성이 돌아온 나는 그제서야 뽀삐 걱정을 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똘망똘망하고 명랑한 소리. 그것은 뽀삐였다. 나는 뽀삐의 생사를 확인하고 안심했지만 나갈 수가 없었다. 정말 미안하지만 너무 무서웠다. 그 여자의 웃음소리며 그 여자가 들고 있던 칼, 피투성이의 옷. 나는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뽀삐는 계속 짖고 있었다. 나는 그런 뽀삐를 외면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쓰레기통의 틈 사이로 새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보고 아침이 밝은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나는 뽀삐의 이름을 외치며 쓰레기통을 탈출했다. 그리고 나는 칼로 난도질되어 있는 뽀삐의 시체를 보게 되었다. 뽀삐의 하얀 털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피가 엉겨붙어서 털이 하나는 뭉쳐 있었다. 나는 뽀삐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잠시 후 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가 숨었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안쪽이 보이게 뚫어놓은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차갑게 죽어있는 뽀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 여자는 나를 못 찾은 게 아니다. 나를 발견하고 그 구멍으로 나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까 들었던 뽀삐의 소리는 그 여자가 입으로 낸 소리인 것이다.